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예, 어떻게를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경인 기자의 보도로 일단 좀 먼저 만나봤는데요. 축약해서 전재현 변호사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난 9일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알려졌다고 하나요, 이게? 예, 그 영상 제목은 뭐냐면은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영상의 분량은 1분 27초고 그 영상을 보면은 두 명의 가해자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이렇게 가운데다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다음에 예. 뺨이랑 얼굴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해당 영상이 공개된 그 경위를 보면은 가해자들이 저거를 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거를 네.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그 지인 중에 하나가 공유를 받은 지인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SNS에 공개했다고 하는데 예. 그 지인이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밑에 글도 썼어요. 예.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께서 이 영상의 공유를 원한다, 이렇게 알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피해 학생은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 한 명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주머니 나대지 마라, 꼬우면 남부로 나와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참 저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해를 해놓고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 참 화가 나는 일인데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애들이 SNS에 이런 거를 공유할 정도로 이게 잘못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없는 걸까요? 저희가 사실은 뭐 사건 큐브에서도 종종 다룹니다만 이런 집단 폭행 사건은 이제만 하면 벌어지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예. 이게 어린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판단력이 많이 미흡하고 예. 그리고 한 번도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벌 한번 받아보면 예.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 이 친구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무용담처럼 생각하거나 예. 또는 하나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난 니들하고 달라, 니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른바 일진이다 하는 이런 어떤 무용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처벌이 미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현재 어떤 법 체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 지적이 있으니까 지금 왜 과거에 밀양에서 예, 예. 항공주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 네네네.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이렇게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청소년 간의 폭행 사건이 꼭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집단 폭행으로 해가지고는 벌써 뭐 부산이라든지 수원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소년법의 어떤 솜방망이 처벌 그런 데도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SNS라든지 미디어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런 폭력성이나 잔인성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런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가정이라든지 학교의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 규율을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네. 밖에 나와서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또래 집단 내에 험담하고 이성 친구 문제 있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안에서는 이런 사람은 응징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뭔가 이런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또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예. 이런 잘못된 어떤 그 마인드 속에 빠져드는 거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라서 이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와라.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탁 변호사님? 그만큼 겁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무용담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사이에서는 예. 쟤들은 흔히 말하는 강단 있는 애들이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를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법상으로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예. 문자라든지 영상을 보내게 되면 역시 이게 정보이용만 촉진법에 의해서 예.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가해자 2명을 지금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행 소년법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거를 소년 사건으로 분류를 할지 아니면 형사 재판으로 진행할지를 봐요. 아이들의 네. 어떤 죄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이고 지금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형사 사건으로 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소년 사건으로 심사를 해가지고는 뭐 소년원에 송치를 한다던가나 보호 관찰을 받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소년법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 내가 이런 일을 또 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안이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년법원에서는 어떤 거를 쓰냐면 소년분류 심사원이라 그래가지고는 한 달 정도 이 아이들을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몇 달 정도 구속되는 것만큼 이 아이들은 어쨌거나 거기 갇히게 되는 거니까 뭔가 그런 위화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어떤 교화 개선 가능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범죄까지 발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년법상에 규정된 어떤 보호 처분 중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범죄를 하나 저지르면 초범과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분류해가지고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좀 가중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 범죄 자체가 2명이서 했기 때문에요. 죄 자체로는 일반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그 자체로 초범이라도 가중이고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가중이 되고요. 이런 일들이 2번 이상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누범을 저지르게 되면 법정형 자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25년까지 가능한 그런 형태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음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런 소년 범죄들 너무 많아가지고 집단 폭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그 친구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그리고 학교 국가가 함께 우리 구성원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처벌을 하되 처벌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통상적인 처벌을 하고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좀 더 부인을 하자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들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이런 오늘 익산 여중생 사건처럼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만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못 오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고 또 학교에는 학교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학교 경찰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게 되면 또는 경찰서를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경찰관이 매달 한 번씩 6개월에 걸쳐서 상담을 해주고 피해 유무 그리고 피해가 반복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금 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어떠한 형태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허음탁 변호사께서 짚어주셨고 똑같이 전지훈 변호사께도 드리면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거나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거에 어느 검찰에서 이제 소년범 등을 상대로 검찰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도 같이 오게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는 그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더 낮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가정이라든지 학교가 이 아이들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소년법의 형량을 가중해야 된다. 거기에도 물론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또 개선이 가능한 아이들까지 중하게 처벌하면은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에 복귀가 안 되는 정말 범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이 학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는 어떤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최대한 이 아이들이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강화를 해서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은 예. 그럼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그런 부담을 또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만나본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